자, 중첩의 원리 계산하면 되죠? 딱 보자마자 밀만의 정리로 바로 하고 싶죠? 제가 그런 욕구를 확 받았거든요. 밀만의 정리를 하면 아주 쉬우니까. 보자마자 엄청 쉽다. 그런데 중첩의 원리를 이제 잘 생각하지 못하시거나 계산하다가 틀리면 안 되죠. 중첩의 원리 뭡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소스는 전화번이잖아요. 전화번에서 전류를 얘로 이렇게 흐를 것이고 이렇게 흐를 것이다.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전화번이 있으면 다른 전화번이 있으면, 다른 혹시 전류원이 있으면 개방, 그죠? 여기 혹시 이렇게 전류원이 하나 있어야지 정말 재밌는 문제가 됐을 텐데, 이 전류원에서 만약에 5A가 있다, 뭐 이렇게 해놨으면 더 재밌는 문제가 됐을 텐데 없어서 너무 쉬운 문제가 됐죠. 아무튼 전류원이 혹시 있으면 전류원은 개방 해놓고 얘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본반 시간에는 이제 충분히 더 설명을 왜 그러느냐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아무튼 자, 여기에서 쭉 일로 흘러가고 일로 흘러가죠. 그럼 얘는 100옴은 직렬로 연결돼 있죠. 두 개는 병렬로 연결돼 있죠. 뭐 합성정해서 전체 전류 구하고 전체 전류가 일로 분류되는 거 좋아하고 하나. 그 다음에 얘 이제 쇼트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얘 120V 때문에 가는 거 합성저항 구해가지고 여기서 흘러가는 전류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두 개 더해서 그냥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중첩의 원리는 각각의 전화번이나 전류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전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다 더해라. 중첩의 원리잖아요. 120V 전원의 전류 계산을 하려면 합성저항이 필요해. 여기에서 이렇게 합성저항이 필요한 거죠. 쭉 계산해가지고 110Ω이더라. 110Ω분의 120 하니까 0.19A더라. 전체 전류가. 0.19A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100Ω하고 150Ω하고 똑같이 비율로 분류되는 거잖아요. 이것 더하기 이것분의 병렬이니까 남의 거 100만큼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계산했더니 0.436A더라. 그 다음에 220V 전원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죠. 합성저항. 이번에는 얘가 직렬이고 두 개가 병렬이에요. 합성저항 구한 다음에 137.5A예요. 그 다음에 1.6A 전압으로 나누니까 전체 전류가 1.6A, 여기가 1.6A가 됐어요. 1.6A가 여기로 흘러갈 것이다. 그럼 50하고 150하고 병렬로 흘러갈 것이다. 남의 거 비율만큼 내 쪽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1.5A. 그럼 0.4A다. 두 개 더해가지고 0.836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 중첩의 원리를 하신 분들 검산을 한번 해봐야죠. 내가 틀렸나 맞았나. 왜? 식이 많으니까 틀릴 확률이 높잖아요. 계산하다 보면 밀만의 정리로 하면 엄청 쉬우니까 그것까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밀만의 정리로 그냥 한 방에 한번 검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밀만의 정리로 검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밀만의 정리는 얘가 떨어져 있을 때 여기 두 개의 단자전압 한 방에 구할 수 있고, 그죠? 얘가 붙어가지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여기 두 개의 단자전압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붙어 있어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 임피던스 분의 1 분모에다가 여기 임피던스 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 분의 1 요렇게 해가지고, 분자에는 요것분의 요 전압, 이제 저항분의 전압, 임피던스 분의 전압, 임피던스 분의 전압, 이걸 뭐 어드미턴스로 하면은 이제 곱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면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전압, 이거 오타네요, 그죠? 전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125.45V가 여기 뜬다. 이게 바로 나옵니다. 125.45V. 이 상태에서 바로 검산이 되죠. 바로 여기서 봤어. 0.836이 흐른다네? 여기에 내가 0.836이 흐른다라고 아까 중첩의 원리로 계산을 해냈어요. 계산기로 0.836 곱하기 150옴 딱 곱하기 150옴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압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두 개를 딱 때렸더니 125.45V가 딱 떴어요, 계산기에. 그러면 그냥 검산 끝난 겁니다. 정답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안 맞다? 제가 이 앞에서 계산하다 틀린 거예요. 그럼 다시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검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로 그냥 전압으로 그렇게 끝내도 검산이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 뜬 게 지금 125.45V니까 여기 150옴이 걸려있네? 전류로 한번 해보자. R분의 V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V니까. 그래서 R분의 V로 했더니 0.836이 나왔다. 여기 똑같네? 이래도 맞은 거죠. 자, 1교시 7번입니다. 1교시 7번은 의료장소의 접지 방식. 접지 방식 그러면 의료장소든 어떤 장소든 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금은 이제 무조건 TNTT IT 방식 떠올리면 됩니다. 의료설비에서도 TNTT IT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IC 60364에서 TNTT IT 방식으로 접지 개통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떠올려서 접지 시스템 또는 개통 접지 방식 나오면 다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지, 여기 지금 의료계통의 접지 개통 방식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접지 개통 방식의 종류에는 이거가 있다. 근데 지금 이거 TNTT IT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TNTT IT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TNTT IT에서 TNS 개통을 하나 떠올려 놨고, 여기서 저기 1문자, 2문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자, 이거 S나 SCS, 이게 뜻하는 게 뭔지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자가 의미하는 건 뭔지, 땅을 얘기하는 건지, 절연을 얘기하는 건지, N상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분리되어 있는지, 그게 접지선하고 보호선하고 N상하고 붙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내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료용 접지 시스템에도 TNTT IT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TN이 좋아요, TT가 좋아요, IT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죠. 경우에 따라서 IT가 좋을 수 있고, 감전 보호에 대해서 IT가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지락을 감지하거나 빠르게 차단하거나 그럴 때는 TN 계통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보다는 이런 계통에 있고 이런 계통을 어디에서 쓸 거냐. 일반적으로 누전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빠르게 차단하는 보호 방법으로 가겠다. 그러면 TN 계통을 쓰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TN 계통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의료 장소에서도 TN 계통을 쓰는 곳이 있고 IT 계통을 쓰는 곳이 있어요. 의료 장소의 구분, 그러면 그룹 0, 1, 2 이거 모르고 있으면 의료 장소를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 0, 1, 2가 있는데, 그룹 2라는 곳이 어떤 심장 에 관련된 곳에 기구가 장착돼 가지고 있는 곳, 수술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하나 얘기하면 수술실이 되겠죠. 그런 곳은 그룹 2. 여기는 아주 작은 미세 전류에 의해서 심장이 멈추거나 감전되거나 할 수 마이크로 쇼크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곳, 그룹 2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멀어진 곳이지만 그래도 장착부가 있는 그런 실들, 대표적인 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투석실이라든지 뭐 내시경실이라든지 들어가잖아요, 몸속으로. 그런 곳이 이제 그룹 1, 그 외에 장착부가 사용되지 않는 일반 병실이라든지 진찰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룹 제로예요. 그렇게 나눠놓고 여기는 위험하지 않고 여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전압차에 의한 전류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등전이 접지를 해가지고 완전히 없애겠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보호 접지만 해가지고 일반적인 접지로 보호를 하겠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지를 해서 보호하고 누전이 생기면 빠르게 차단하면 된다. 그게 TN이나 TT 방식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고 아주 작은 미세 전류도 흐르면 안 되고 감전 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쓴다. 그러면 IT 계통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1에서는 TNTT를 대부분 쓴데 필요시에는 IT를 쓰기도 하고, 그룹 2에서는 반드시 IT 계통을 기본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보호 접지하고 등전이 접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나머지 기기에 대한 보호예요. 기기에 대한 이 외함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보호 접지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없죠. 보호 접지 안 해도 되는 거 없잖아요. 개통 접지는 지금 IT 접지는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건데, 나머지 변압기 중성점 이 두 개는 한 거고, TN이나 TT는, IT는 안 한 건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안 함으로 인해서 감전에 대한 보호가 더 잘 되는 거고. 근데 보호 접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등전이 접지라는 것은 보호 접지는 그냥 기기에 대한 접지예요. 이 병원에서 기기 접지를 어떻게 할까요? 고정되어 있는 커다란 시설이 있다. 예를 들어 X선 촬영 장치다, 무슨 MRI 장치다, 이런 것들을 외함에다 그냥 접지하면 되겠죠. 그런데 막 이동하는 시설들은 거기 할 때마다 막 접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 하는 거예요? 콘센트를 꽂으면 그냥 다 접지되는 거잖아요. 콘센트 꽂는 곳에 접지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해놓듯이. 그게 다 보호 접지입니다. 그게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등전이 접지는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환자의 어떤 기구가 장착이 됐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어떤 다른 게 있다든지, 이 전압이 떠 있는 상태에 다른 곳에 전압이 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여기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전압이 다른데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등전이 시키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여기에 내 몸에 뭔가 장착을 하고 있는데 내 팔이 수도꼭지에 닿았어요.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수도꼭지는 0V고 나한테는 뭔가 전압이 떠 있는 상태다. 그러면 닿자마자 감전될 수 있는 거니까 수도꼭지하고 내가 있는 곳도 등전이 시키자. 그런 차원이 등전이 접지 아닙니까? 등전이 접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장소, 수술실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장소, 일반 병실 같은데, 그 일반 병실에 다 등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침대에 막 이렇게 다 등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게 책에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은 개념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 간선이 있고, 이게 어떤 실들이 있다. 병실일 수도 있고, 의료실일 수도 있고, 수술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실에는 반드시 기준 접지
바를 둬야 된다. 그런 함 이렇게 두고요. 거기에서 콘센트 있는 곳에 당연히 보호 접지 다 해야 되죠. 그럼 기기만 꽂으면 다 접지되게 하는 거고,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면 수도꼭지, 세면대, 뭐 수도관, 그 다음에 다른 이 개통 외에 도전성이 있는 곳을 다 접지 단자에 다 물린다.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등전이 접지 개념이죠. 수술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일반 병실이나 뭐 간호사들이 있는 그런 일반실이나 그런 곳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기기 콘센트에 접지만 되게끔 하면 된다. 그렇게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16스퀘어 이상이나 등전이 접지할 때 뭐 6스퀘어 이상이나 주간선에 접속할 때 16스퀘어 이상이다. 이런 수치들도 좀 암기하시면 더 좋고요.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가면 됩니다. 병원의 보호 접지 설비와 등전이 접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보호 접지는 이렇게 뭡니까? 어떤 기기가 있으면 엑스선 촬영장이 있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외함을 접지하는 거 보호 접지, 콘센트 접지하는 거 보호 접지다라는 거죠. 얘는 매크로 쇼크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 항상 매크로 쇼크와 마이크로 쇼크라는 게 있으니까 병원에는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접지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등전이 접지는 마이크로 쇼크 예방이고 모든 도전성 금속체를 다 한 점으로 접지를 하는 것이 이제 등전이 접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등전이 접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암즈리치 내부에 있는 거는 동시에 닿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닿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상호간의 등전이 접지는 사실 필요성이 없어요. 서로 닿을 수가 없는데 뭐. 근데 닿을 수 있는 거 몇 메타예요? 바닥에서 2.5m,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저기까지 이 사람이 손을 잡고 또 닿을 수 있으니까 2.5m. 이 정도 거리에서 이제 등전이 내에 있는 모든 노출 도전성 부분은 다 등전이 접지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곳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8번. 소아활동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네요. 이건 그냥 기술 기준이에요. 그죠? 비상 콘센트 설비 기술 기준에 보면, 여기 국토해양부 요 기준, 설계 기준에서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업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 용량은 단상 220으로 하고 용량을 1.5kVA 이상으로 한다. 예전에는요 삼상도 공급하고 단상도 공급했죠. 근데 단상 지금 삼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단상만 쓰는 겁니다. 누가 삼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소방관이. 이거 비상 콘센트 누가 쓰는 거예요? 소방관이 소아 활동하러 가서 어디 못 들어가는 데가 있다 그러면 전기톱 꽂아가지고 잘라야 되니까 그런 거 쓰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20V 1.5kVA 이상으로 하면 되고, 하나당 회로스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회로스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만 단독 회로로 가서 이제 하나가 죽었을 때 완전 사용 못하게 하게끔 한 게 아니라, 얘가 죽었으면 저 다른 데 있는 콘센트 가서 쓰면 걔를 그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회로를 분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계통 이상에서 가도록 한다. 비상 콘센트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면 얘는 다른 전원에서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혹시 차단되더라도 이쪽에 걸 쓸 수 있게. 한 회로당은 이것도 볼까요? 한 층에 한 개 설치 시는 한 개 개통. 한 개 설치했는데 여기 두 개 회로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로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한 회로로 연결할 수 있는 한도는 10개까지다. 이렇게. 여기 또 비상 콘센트 있고 비상 콘센트 있고. 이건 간격이 있겠죠? 지하가 뭐 이런 데서는 사람이 많이 가는 그런 곳에서는 뭐 25m 이내로 해야 된다. 또 다른 기타 장소는 뭐 50m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아무튼 설치 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10개까지 한 회로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 용량은 이게 뭐 이렇게 많이 10개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 소방관이 가가지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3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공급 용량은 여기가 1.5kVA 짜리가 10개 있지만 3개까지만 하면 된다. 4.5kVA까지만 해서 배선 설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회전으로 한다 이런 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설치 기준은 뭐 7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이건 이제 소방법에 의한 설치 기준인데, 이거를 비상 콘센트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 콘센트가 없어도 된다.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 쭉 있으니까 쭉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암기 안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암기 하실 거예요? 뭐 이제 안전은 하셔야죠. 네. 우리 지금 건축전기는 저라면 이런 것까지 암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뭐 법전을 다 외워야지 뭐. 네. 자, 주택용 분전만 설치 장소 선정이 고려사항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배드 문제라고 선정한 이유가, 우리 다 뭐 알긴 알아야겠죠. 알긴 하니까 뭐 출제하신 분을 제가 뭐라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출제하신 분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했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과연 이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택용 분전만 설치 장소 선정 시
노출된 장소, 그다음에 신발장, 옷장, 뭐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은 신발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발장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딱 열면 거기 신발장 안에 그 뭡니까? 세대 분전반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여름에도 아이콘 틀면서 한번 차단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다 꺼내가지고 열어서 제가 차단됐네 이러고 제가 올리고 다시 집어넣고 그러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노출된 주택의 분전반은 신발장, 옷장 등이 은폐된 장소, 노출된 장소에 시설한다. 이렇게 노출된 곳에다가 일단 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은폐된 곳에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다른 거 두는 시설을 하면 안 된다.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둬야 된다. 이게 지금 아까 보여줬는데 안전공사의 검사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 이제 기술 기준은 한 줄. 안전공사 검사 매뉴얼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서 한 4-5가지 이렇게 있어요. 밴드에 올려주세요. 네, 밴드에 좀 이따가 올려둘 테니까 그거 보고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유도전등이 명판에 표시된 전압보다 인가전압이 높을 경우에 뭐 이제 아까 문제 보면서 잠깐 설명한 건데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여기 보니까 토크, 전류, 슬립, 온도 상승 그랬어요. 기동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변화한다라는 거죠. 뭘 그려줘야 돼요? 아유, 너무 높게 그렸다. 이거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S는 1이고 S는 0이고 얘가 무슨 곡선이다? 토크다. 이렇게 하고 기동 전류 곡선도 하나 그려주면 더 좋죠. 토크가 하나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슬립 S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전압이 높을 때 이게 전격이 예를 들어서 110%, 얘가 90% 전압이다.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거죠. 토크는 제곱에 비례해서 작아진다. 기동 전류는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슬립이 이렇게 쭉 운전점이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요만큼 변하는 거예요. 근데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0에 가까워지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슬립이 제곱에서 반비례하네.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그만큼 진짜 변하나? 계산기 두들겨 보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 운전하는 게 한 0.1 정도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곱하기 전압의 변화. 원래 전압이 100이었는데 전압이 높아졌다. 110이다.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아마 뭐 0.08이 나온다든지 요만큼 변하는 거죠. 제곱에 의해서 변해도 요만큼 변하는 게 계산이 됩니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온도 상승은 둘 다 전격이 아닌 경우에는 둘 다 약간 상승한다. 근데 10% 정도 상승과 강화에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전동기 과열에는. 하지만 많이 전압이 높거나 많이 낮거나 그럴 때는 전동기가 과열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 토크 곡선, 그 다음에 기동 전류 곡선, 높은 전압일 때, 낮은 전압일 때 전류 곡선 2개 그려가지고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슬립도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공부해야 될 거니까 제가 띄워놓은 겁니다. 전압이 변동할 때,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파수가 변동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공부해두라고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온 표도 있네요. 전압이 플러스 10이고 마이너스 10일 때 똑같아요. 그죠? 주파수도 플러스 5, 마이너스 5% 정도 다를 때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거 보면 일반적으로 비례하느냐, 여기 이거는 제곱에 비례하느냐,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5kV 이하의 직류 가공설레 시설 방법. 저는 뭐 기술 기준이니까 못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파란 걸로 이따만큼 떠가지고 연구반에서는 열심히 외웠다라고 저한테 얘기가 들었거든요. 연구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실 땡큐일 수 있는 거고, 우리 기본반만 있는 사람들은 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또 저는 기술 기준 문제 잘 안 보니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란 걸로 돼 있는 거에 최근의 트렌드가 수년 동안의 트렌드가 파란색으로 개정돼서 나온 게 안 나온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 나왔어요. 다 지금 안 나오면 다음에 차에 나오고 다음에 차는 그 다음 언젠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거는 우리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전통으로 신설이 됐죠.
153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미 다른 게 있으니까 152에 2라고 해가지고 이게 통으로 그냥 신설된 겁니다. 이 밑에 다음에도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신설된 거고 여기에 보니까 직류 1.5kV 이하의 직류 가공은 저압이죠. 직류의 저압은 1.5kV 이하니까 이럴 때 가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뭐 절연저항 기준이 있는 거죠. 절연저항을 25조의 표에서 정한 값으로 해야 된다. 25조의 표는 그건 뭐냐? 이거는 25조에 찾아가야 되는데 이 표가 나옵니다. 절연저항 이거 기준 바뀐 거죠? 이거 지난번에 시험 나온 거죠? 예전에는 뭐 100V 때, 200V, 300V, 400V 때 해가지고 0.15, 0.20, 0.3MΩ, 0.4MΩ 이렇게 나왔는데 0.5MΩ하고 1MΩ으로 기준 상승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뀐 게 나왔고 여기도 또 적어주면 되는 거고. 접지 시스템은 뭐 접지는 잘해야죠. 여기 가면은 IC6036에 따른 접지 시공을 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차단해야죠. 그 다음 뭐 IP계통이나 이런 데로 가면 경보해야죠. IC6034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단락이 발생이나 가부하가 발생하면 차단해야죠.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쭉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본 사람은 사실 안 잊어버릴 수 있죠. 기본에 입각해서 보는 사람은. 지락시 당연히 차단하고 경보하고 과절도 당연히 차단하고 그러는 거니까 쭉 보면 차단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SPD 과전압이 들어오면 SPD 달아야 된다. 그림 하나만 그리고 이거 생각해 놓으면 기본에 입각한 거니까 그냥 이 가공설로 내가 이렇게 하나 이 가공설로 전주라고 하고 하나 해놓고 이 가공설로에도 이 저압설로인데 접지 뭐 개통 접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여기 절연은 어떻게 할 건지 절연, 그죠? 절연 저항기로 측정했을 때 기본적인 걸로 했을 때 지락이 생겼을 때 차단이나 감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여기 과부하가 생겼을 때 여기 차단기로 어떻게 차단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겁니다. SPD 달고 여기 유니크 측에 뭐 SPD 이렇게 달아놓고 그에 대한 기준이 쭉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기기 외함은 잠근 장치가 있어야 된다. IP 보호 등급이 64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X4라고 했는데 물에 대한 것만 4를 넣은 거고 당연히 어떤 외함이나 이런 거면 IP 고형물에 대한 거는 대부분 다 6이죠. 대부분 다 뭐 일반적으로 딱 문 닫아 놓으면 뭔가 찔러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물은 이제 IP 4 정도로 하면 되고, 자,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겁니다. 직류 전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직류라고 표현해라. 교류가 많으니까. 자, 끝. 그 다음에 12번. 아크, AFCI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그러죠. 전기 화재의 80%, 90%는 누전에 대한 그 전기 화재나 과부하, 과전류에 대한 전기 화재가 아니라 아크 때문에 생긴다는 거. 아크가 파파파박 튈 때 거기에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거나, 그죠? 또는 먼지 같은 게 있거나, 그럴 때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는 직렬아크, 백렬아크, 지락아크라는 게 있다. 직렬아크는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피복이 감싸져 있는 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얘가 이렇게 휨 같은 걸 당하거나 찍히거나 해가지고 거기 안에 구리선이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 아크가 빠바바박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절연체가 샥 감싸고 있으면 안에서 아크가 빠바바박 생기겠죠? 아크는 열이 항상 있죠? 그래서 열이 슉슉 나가지고 절연체가 점점 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크가 이제 밖으로 튀면 화재가 그대로 생길 수 있다. 이 직렬 아크. 그 다음에 보통 가는 선들은 2코어, 3코어 이렇게 가고 있죠? 한 군데서 이게 아크가 막 이렇게 생겨가고 있으면 그 열 때문에 다른 절연체도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크가 튀어가지고 그 옆에 도선으로 아크가 푹푹 가고 있다. 밖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안에서 막 아크가 푹푹 생기고 있다. 병렬 아크죠? 병렬 아크. 그리고 여기 다음 페이지에 가면 여기 AFCI 그림입니다. 자, 여기 가면 요게 직렬 아크. 요게 직렬 아크가 막 생기고 있다가 옆에 절연체까지 손상시켜가지고 옆에 절연체도 손상이 되고, 그러면 두 도체 간에 아크가 튄다.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병렬 아크다라는 거죠. 자, 직렬 아크 여기서 바바박 켜요. 아크가 튀었지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누전 차단기가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누전 차단기는 어떠한 경우면 생기는 거예요? 땅으로 이렇게 빠질 때만 이런 지락아크는 감지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직렬아크와 병렬아크 감지 못해요. 그럼 MCCB 과전류 차단기를 선정해놨다. 과전류 차단기는 전류가 일정 크기 이상일 때 가는 거잖아요. 여기 약간 열 떨어져가지고 아크가 살살살 튀고 있을 때는 그렇게 과전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걔도 감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화재는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발화원이 되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크가 생겼을 때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이제 AFCI 차단기다. 우리나라는 이게 법제화 안 되어 있다. 근데 미국은 이거를 법제화 시켜놨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화재 방지를 위해서. 네.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렬아크, 병렬아크, 지락아크가 생기는 원인, 그 다음에 필요성, 전기화재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다 아크 때문이더라. 자,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나 ELB를 설치를 해놨어요. 누전 차단기를. 근데 이게 직렬아크와 병렬아크가 생기는 그 전류의 범위가 이 정도라는 거죠. 여기가 요만큼이 지나가야지 전류가 이만큼의 전류가 이만큼의 시간 정도는 가야지 차단기가 동작을 할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크 전류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아크는 생기지만 차단이 잘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AFCI 차단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면 되죠. 문제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닌가? 그냥 AFCI에 대해 설명하라고 그랬나요? 그냥 아크 차단기에 대해 설명하라는 거네. 필요성은 화재 방지입니다. 자, 13번 ESS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공사에서 검토하는 항목 중 화재에 대한 예방이에요. 그죠? ESS 지금 이제 가동을 못하게끔 잠시 중단시켜놨고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이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해놓고 다시 가동해라. 그렇게 지금 내려왔어요. 그럼 누가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요청해가지고 우린 대책을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재가동한다. 이걸 승인을 이제 내주기 전에 안전공사에서 주요 보는 항목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공통사항, 그 중에 공통사항을 설명해라. 그래서 본 사람만 이것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그대로 보면 작년에 2018년 12월에 이제 그 전에 2018년 12월 전까지 화재가 막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아직 개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개정안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정을 할 테니 이렇게 개정을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그 개정안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문제에 있는 거를 한번 띄워본 거예요. 여기 보면 리튬, 나트륨, 리튬이나 대부분 이제 리튬 이온이죠. 나트륨이나 흐르는 전해질을 이용한 거. 이거 레독스 플로우죠. 그 다음에 그런 배터리는 20kW 이상이 되는 곳에는 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고, 이제 2018년도 12월에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6월 달에 얼마 안 됐죠. 1개월 반 전이에요. 6월 달에 ESS 사고 원인 조사, 작년에 이때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한 겁니다. 12월부터. 원인 조사해가지고, 원인 조사한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흡한 거 4가지 사고 원인에 대한 거 쭉쭉쭉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고 재가동을 할 것이냐. 여기에 공통안전조치, 추가 보안조치가 나와요. 우리 질문은 뭐예요? 공통안전조치가 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기준에 있는 부분을 하나를 했다. 여기 보면 여기에도 4가지가 나오는데 정기적 이상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상에 대해서 보호를 해라. 서지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호해야 돼요? SPD 설치해야죠. 과전류가 흘렀어요. 불 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하면 되죠. 그런 것들입니다.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라. 뭔가 과열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빠르게 누군가 누르게끔 해라. 화재가 나기 전에. 배터리 과충전 방지. 이건 뭐가 해야 됩니까? BMS가 해야죠. BMS가 관리하고 있다고 과충전되는 걸 방지하고 그런 장치를 도락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용 환경 관리, 이거 온 습도 이런 거 유지하라는 거죠. 온도가 중요하죠. 그 4가지가 공통 안전조치고 안전공사에서는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런 공통 안전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라라고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공사에서 이제 저걸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항목에 대한 설명은 쭉쭉쭉 지금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 이상, 과전류, 과전압, 지락 보호 해라라는 거죠. 지락은 지락 감시 장치를 달든지 지락 차단 장치를 달든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 누르는 비상정지를 해라. 관리자가 보고 봤을 때 빠르게 비상정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온습도, 먼지 이런 것들 환경관리 해야 되는 거죠. 4번째는 과충전 반지, BMS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이냐, 지금 SOC라는 게 충전 중인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90%까지만 내가 쓰겠다. 100%까지 하면은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90%라든지 또 밑에도 완전히 0%로 안 가고 그 사이에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제조사 설정 값을 두고 충전이 쭉 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95%까지 충전하겠다 세팅이 돼 있다면 그 이상은 충전하지 않게끔 딱 충전 완료 이런 게 뜨게끔 해놓으라는 거예요. 안전공사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검사하겠다고 나왔어요. 안전공사에서는 첫 번째 정기적 이상 보호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했느냐, SPD 설치했느냐, 지락보호 설치했느냐, 배터리 모듈별로 또는 PCS 장치별로.
그 다음에 비상정지 장치는 그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를 했느냐, 적정한 장소에 온습도는 그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했느냐, 배터리실에다가 과충전 반지는 이 BMS가 과충전 방지 기능을 적절히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요 내용은 계속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어떠한 방법, 조금 다른 유형으로 해서 이거 배터리 ESS 리튬이온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거 공부해두고 요거 쓰는 거죠. 기본 공통사항 쭉 쓰고. 근데 나머지 사항 또 있죠. 뭐 이격해야 된다라든지, 또 격벽을 설치해야 된다라든지. 예전에는 유리로 이렇게 막아놔도 됐었는데 지금은 화재가 확산되지 않는 그런 철판으로 완벽하게 막아야 된다라든지, 배기 장치를 둬야 된다라든지.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도 이중화 시켜야 돼요. 항온항습 장치도 하나가 고장나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항온항습 장치 2대를 둔다. 그러면 별도 전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또 쭉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둬야지 됩니다. 지금 2번 나왔는데 지금도 얘는 현장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